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어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생각이 많으면 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 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저 혼자서 계속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해석한다고 2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아침 7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민방위를 다녀와서 아침 8시에 바로 나갔다가 교육을 받고 와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역시 말로 풀어야죠. 오늘은 보 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이상하고 제일 충격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아리 에스터 감독의 공포 3부작이라고 하길래 이것도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공포는 아니었고요. 영화의 기본 정보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목은 보 이즈 어프레이드, 남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보는 두렵다라는 뜻이죠. 영화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린 아리 에스터 감독님이고요. 개봉은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제일 최신작입니다. 2023년에 개봉을 했는데도 뭐 미드소마나 유전이랑 그렇게 크게 연출적인 부분이라든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그 감독님만의 색깔이 확고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르는 공포,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코미디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공포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 정도라고 봤어요. 저는 러닝타임은 179분, 2시간 58분짜리 영화예요. 상당히 길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도 3시간짜리 영화였는데 3시간짜리 영화는 확실히 좀 보기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화관에서 봤잖아요. 영화관에서 보니까 훨씬 더 막 화장실 같은 데도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더 힘들었고, 집에서 보는 3시간짜리 영화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보 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는 공포라기보다는 트라우마, 죄책감, 모성애, 그리고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한 3시간짜리 휴먼 다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요약을 해보자면 3시간짜리 영화인 만큼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짧게 요약해볼게요. 당연히 이 영화도 초스포고요. 줄거리 설명부터 엔딩까지 다 말을 할 거고, 등장인물에 대한 해설을 할 때도 모든 걸 말할 생각이니까 스포일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영화를 보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스포일러 당하고 영화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영화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도 헷갈립니다. 줄거리 요약을 먼저 해볼게요. 주인공은 보라는 인물이에요. 보는 항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남자입니다. 보가 어느 날 어머니의 죽음을 듣게 돼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야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을 가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현실이 점점 악몽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누군가에게 쫓기고 정신병 같은 집에 감금되고 숲속의 고아들이라는 유랑극단을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점점 더 이 보가 겪는 일들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그 경계가 무너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는 어머니의 거대한 모성애와 압박 속에서 보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보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줄거리를 요약하면서도 줄거리 요약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신 분이더라도 각자가 느낀 줄거리가 너무 다 다를 거라 가지고 제가 한 줄거리 요약조차도 약간 쌉소리 줄거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일단 줄거리는 줄거대로 두고 등장인물별로 좀 상징이라든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보부터 해야겠죠. 주인공 보는 피해망상 공황장애, 무기력의 결정체예요.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정말 무기력합니다. 보면서도 진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과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도 기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단 그런 행동들에 대한 자신뿐만 아니고 약간 결벽증 같은 느낌으로 물건들이라든지 음식들 이런 거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초콜릿을 먹으면은 살이 찌면 난 죽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예민함의 끝판왕입니다. 예민할 거면 차라리 부지런하기라도 하지 부지런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기력해요. 보는 성욕에 대한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보가 성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졌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는 자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성욕 자체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어요. 죄책감에 굉장히 약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막 무슨 행동을 하느니 선택을 하느니 책임을 지느니 맨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는 저랑 완전 정반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어지간한 사람이 보한테 공감하기 좀 힘들 거예요. 아무리 본인도 보처럼 소심하다거나 해도 저는 보를 이해할 만큼 제가 위인이 못 되더라고요. 뭐 영화를 보다 보면 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면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딱히 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답답한 사람이 된 문제는 모나라는 보의 친엄마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았는데 약간 중립을 지키면서 해석을 하려고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모나는 보의 친엄마예요. 자수성가한 기업가고요.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돼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성 CEO입니다. 모나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아들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게 크게 통제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사랑이라고 봤지. 근데 이제 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보에게 있어서는 모나가 한 모든 행동들이나 말들이 통제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나가 통제와 억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나는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집착이고 그 집착의 끝은 가짜 장례식이라는 그 극단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여줬어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집착이니 통제니 했는데 또 이렇게 가짜 장례식이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보면 확실히 이 사람도 범인은 아닙니다. 다수성가한 기업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거를 좀 금전적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모나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은 모성애란 어디까지 사랑이고 어디까지 억압일까에 대해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레인이라는 보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보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보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가 어릴 때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만난 첫사랑인데 보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다가온 설렘이자 충격이죠. 항상 어머니한테 통제받고 억압받고 하다가 드디어 뭔가 사랑이라는 본인만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예요. 일레인은 보의 트라우마를 깨주려고 했지만 일레인도 결국 현재에 와서는 모든 연극의 일원일 뿐이었죠. 일레인과 보의 관계 역시나 사랑이 아니고 모나가 보에게 있어서 이건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한 모나의 장치일 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보가 먼저 일레인에게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주면 되는데 모나는 보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나한테 도움을 구해도 되고 뭐 네 맘대로 해봐 한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훈수를 엄청나게 두면서 역시나 통제하고 훈수 두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나는 보에게 넌지시 말을 하죠. 잠이 안 오면 뭐 별 보러 가판이라도 보러 가보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사실 모나의 계획 중에 일부였죠. 이건 사랑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가판에 나가보니 일레인이 똑같이 가판에 나와 있었고 거기서 보는 첫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데 또 막상 모나 입장에서는 보가 사랑에 빠지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모나 입장에서는 보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요 장면과 해석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제가 그 크루즈도 모든 게 연극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보가 죽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찾아가는 모든 일들은 모나가 보를 위해 만들어낸 트루먼 쇼예요. 반전부터 말하고 시작하면은 모나, 보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좀 너도 능동적으로 해봐라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연극을 꾸민 거였어요. 이 반전을 먼저 설명해야 여기 이 주요 장면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처음 초반에는 공포의 도시, 그 다음에 집에 침입이 있죠. 아버지의 기일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가야 돼가지고 일찍 잠에 들어야 되는데 자꾸 틀지도 않았던 음악을 막 왜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 하면서 막 옆집에서 시비 걸고 정신을 쏙 빼놔요. 이거부터가 연극의 시작인 거죠. 노래도 안 틀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스릴러처럼 보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진짜 이상한 이웃인 것 같아. 이웃이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거부터가 보한테 하는 트루먼 쇼의 시작이었던 거죠.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를. 잠을 못 잔 보는 늦잠을 자게 되고 늦잠을 자서 시간이 되게 촉박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집키가 사라지고 가방이 사라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레귤러한 일들이에요. 보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런 것도 다 극단적으로 모나가 자신들의 스태프한테 다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열쇠 없애버려, 가방 훔쳐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보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건 다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는 집 열쇠가 사라지고 자기 짐이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비행기도 못 타러 가고 어머니를 보러 고향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맙니다. 굉장히 포기가 빠른 인물이에요. 보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하필 집 문이 열쇠가 없어서 열려 있잖아요. 그때 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폭력배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보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보의 집으로 다 짠듯이 쳐들어가가지고 보의 집에서 깽판을 쳐요. 저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뭐지? 보의 그 공포심에 일어나는 환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모나의 트루먼 쇼라는 설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 물리적으로 막 집안이 개판 나 있고 막 다 타 있고 모니터 다 부서져 있고 이러거든요. 보는 집을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바깥은 굉장히 위험한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바깥과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어디든지 위험하구나 아니면은 집이나 바깥이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모나의 특징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갑자기 칼에 찔리고 차에 치이고 여기저기 구르면서 정신을 잃게 돼요. 차에 치이고 정신을 잃고 깨어난 집은 그레이스와 로저의 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평온한 집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유처럼 보이는 감금 상태입니다. 보호는 빨리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되는, 장례식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티켓도 이미 돈이 없어서 못 끊고, 가기 위해서는 그레이스와 로저에게 부탁해서 카풀을 해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레이스와 로저도 오늘 밤에 가자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내일 가자, 이렇게 식으로 계속 미뤄지거든요. 보는 묘한 압박감, 묘하게 나는 여기 감금당한 건가? 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레이스와 로저의 집은 어머니가 준비한 무대 중에 보의 죄책감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였어요. 일단 집 밖으로 꺼내긴 했어요. 그쵸? 집 밖으로 꺼냈는데 어쨌든 보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되고 차에 치든 뭐든 간에 매우 극단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벌어진 사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들이 겪었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죽음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모나의 무대였습니다. 사실 보호라는 사람 자체가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뭐 진작에 이럴 일 자체가 없었겠죠. 일단 집 밖으로 꺼내긴 했어. 그럼 이제부터 더 큰 무대로 나온 거잖아요. 나를 가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뭔가 못 나가게 해 라는 그런 무대가 있는데, 보호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정성이라면, 뭐 얘가 나를 태워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빠졌다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그 집 나가가지고, 집이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뭐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자기가 나가서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레이스와 로저에게 그 선택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보는 로저가 못 가게 하네, 바쁘다고 못 태워준다고 하네, 어쩔 수 없지, 로저 씨가 바쁘다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이 나옵니다. 왜 본인의 인생이 있어서 본인이 길을 이렇게 개척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뭐 물론 목숨을 살려주고 한 그런 은인인 거는 고맙지만, 본인에게 더 위급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보는 거기 있어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갇혀버려요.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유일하게 보를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불리한 짓 하지마 라는 메시지를 냅킨에 몰래 적어서 보한테 준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감시당하고 있다, 너는 지금 트루먼 쇼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CCTV의 존재를 막 몰래 알려준다든지, 그 보한테 있어서 이거 다 속임수니까 속지 말고 너대로 한번 해봐봐, 약간 이런 거를 좀 넌지 던져주거든요. 보는 그걸 알 리가 없죠. 진짜 눈치 없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걸 적당히 그냥 하면서 뭐지? 막 추리를 해야 되는데, 보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없으니까 그걸 남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답답해 죽겠죠. 그레이스와 로저는 모나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로서 연극을 하고 있었지만, PTSD 환자라던가 지금처럼 보를 데려온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상황들 자체가 그레이스 부부의 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걔는 어린 아이일 뿐이거든요. 보의 연극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이런 거는 다 어른의 사정이잖아요. 그레이스의 딸은 그냥 가족들과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친오빠가 전쟁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자꾸 이런 돈 때문에 이것저것 막 연극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막 자꾸 데려오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이레귤러가 터지게 돼요. 딸이 페인트를 마시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보는 딸이 페인트 마시는 거를 말리지도 않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순간들이 와도 보는 절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보를 딱하게 생각했던 그레이스도 멘탈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보를 찢어 죽이라고 지브스에게 지시를 하죠. 보는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집의 문을 깨부수고 숲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숲속에는 숲속의 유랑극단이 있어요. 숲의 고아들이라는 그런 좀 탈룰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걔들도 똑같이 당연히 모나 기업의 연극하는 애들입니다. 숲의 고아들은 얘기를 해. 본인들은 항상 이 숲 저 숲 떠돌면서 다니고, 잠깐 정착했다가 거처를 옮기기 전 마지막 날 밤 연극을 하고 우리는 거처를 옮긴다 이렇게 설명해서 보와 함께 연극을 시청하게 됩니다. 연극 속의 내용이 보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요. 사실 보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기보다는 보가 스스로한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 본인의 이상적인 무의식을 연극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은유를 보여줘요. 연극이 계속 진행되고 보는 관객으로 시작했다가 연극의 주인공이 돼요.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고 나는 이렇게 항상 살아가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원래는 연극으로서 봐야 되는데, 망상으로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당연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연극이었던 거예요. 보의 심리를
심리를 완전하게 깨뚫고 있는 모나의 전략이었죠. 그렇게 보는 나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로만 하는 보의 환상을 완전하게 건드려버려가지고 그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연극 주인공이 돼버려요. 보는 현재의 나이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숲의 고아들을 만난 이 상황에까지 오기에 있어서 항상 고민했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나?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연극에서 내 인생을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깨지면서. 근데 그건 보의 망상일 뿐이었고 전혀 본인 인생이 아니었죠. 보는 시련을 극복하고 슬프고도 멋진 극적인 연극 같은 인생이 언젠가는 본인한테 찾아올 거라고 상상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면서 거기에 흠뻑 취해버리게 된 거죠.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는 한 번도 어떤 거에 대해서 노력이라든지 본인이 선택해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되게 나는 언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보의 심리 상태에 대한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는 상상 속에서만 본인이 해본 일들에 대해서 그 상상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혀서 상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깨져버려요. 너무나도 본인이 이때까지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현실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현실을 봐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현실이란 건 무엇이냐? 보는 성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는 야스를 한 적이 없다. 라는 그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보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꿈에 대해서 깨게 됩니다. 연극은 끝이 나고 모나의 집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보는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모나의 기업은 보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모나가 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품을 한 개씩 만들고, 예를 들어서 보가 어릴 때 감기 걸렸어. 그러면 어린이용 해열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또 보가 조금 커가지고 얘가 뭐 여드름이 났어. 그러면 청소년용 여드름 약을 만들고, 애가 좀 더 커가지고 막 수염이 자라. 그러면은 청소년용 면도기를 만들면서 그런 보를 위한 제품을 만들면서 이 대기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 모성애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죠. 회사의 근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 더한 사실은 보는 드디어 본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보를 위한 연극 배우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나의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와 미쳤다. 진짜 엄마 엄청난 기업가니까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진짜 개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 입장에서는 엄마가 모든 걸 통제해온 증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어머니는 살아 계셨고, 보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는 거를 엄마의 시체를 보고 알았어요. 본인을 너무나도 아껴줬던 가정부 마사라는 거를 한눈에 깨뜨려 봤거든요. 손에 있는 점을 보고. 그래서 모나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가정부 마사를 죽였다는 일 자체의 충격을 크게 먹게 돼요. 보는 항상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아빠 없이 자라온 부성에 대한 결핍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의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의문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현재 그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격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강한 보, 하나는 굉장히 약한 보. 근데 지금 그 굉장히 강한 보는 사라졌어요. 아예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보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약한 보를 만든 거는 결국은 모나였거든요. 보가 용기 있게 모나에게 아빠는 어디 있어요? 뭐 물어보면은 모나가 거기 있어서 너그 아빠는 사실 하면서 막 진실을 알려준다시고 막 하는데, 그런 일들을 너무 충격적으로 알려주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가 아니고, 너 아빠 왜 찾아?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 너 아빠 왜 없는지 모르겠어? 봐봐 이게 아빠야. 그 아빠 엄청 충격적이거든요. 그런 진실을 너무 안 가리고 알려주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충격을 결국 내가 물어봐서 그 충격을 받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보는 그 강한 인격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 약한 모습의 보를 따로 만들어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난 그냥 무기력하게 엄마 말이나 듣고 살아야지 라는 약한 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건 엄마의 잘못이죠. 모나의 잘못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를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아빠가 다락방에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고추괴물이 나와요. 고추괴물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갑자기 왜? 어떻게 인연이?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장르가 케빈이 노즈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처음 봤을 땐 너무 충격과 공포를 받은 그지 깽깽이가 됐는데, 제가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와 이거 개병만 영화구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조금 내피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추괴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제 내피셜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제 내피셜입니다. 좀 듣기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모나는 보라는 아이를 가졌고, 모나의 재력으로 본인을 범한 그 사람을 납치해버려가지고 다락방에 평생을 가둬놓는 겁니다. 모나가 보에 대한 사랑, 그 모성애라는 게 증오와 함께 공존해요. 그 감정 자체가 왜 이렇게 될까? 전 맨 처음에 그게 모나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엄마도 사람인데
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제 내피셜 가설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본다면 보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보는 강간범의 자식이자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괴물이 처음에 다락에 보가 올라갔을 때 그냥 되게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디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진짜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삐쩍 말라가 막 수염 잘잘 난 사람이 갑자기 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아빠가 맞겠죠. 처음에는 분명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릴 때 용기 있던 보는 그 아빠에 대한 진실을 들었어요. 다락방에 갇히게 됨으로써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모나를 범한 아빠의 모습이 고추괴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고추괴물이냐? 그거는 보의 아빠이자 성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모나를 범한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성욕 때문에 이뤄진 그런 관계로서 생긴 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지로 숨겼던 그 진실을 깨닫게 된 거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본인의 아빠가 고추괴물로 보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나는 보한테 거짓말을 쳤어요. 어릴 때 보의 아빠는 복상사를 했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똑같이 유전처럼 대대로 복상사를 했다, 너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추괴물이라든지 모나가 너도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복상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 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 가설을 세운 거거든요. 모나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남자라는 생물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보의 남성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의 남성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짓말의 명분으로 치려면은 그냥 제가 생각한 이 가설밖에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좀 되게 시니컬하게 생각했죠. 되게 딥하게. 보가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건강한 사이에서 멋진 사랑을 낳아서 태어난 아기였다면 보가 아무리 우유부단하고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모나는 끝없는 사랑을 보한테 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나도 계속해서 보에게 헷가닥 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다가도 너무너무 증오하고, 영화의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보가 심리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리 상담사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좋지, 근데 엄마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 않아? 감정은 공존할 수 있어. 좋은데 싫을 수 있는 거 정상이야. 굳이 좋다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 상담사도 모나의 연극 배우거든요. 그 심리 상담사가 은유적으로 모나의 생각과 감정을 보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형제들 아바타 같은 거죠. 그 카더가든 아바타 그 소개팅처럼 여기 귀에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담이 아닌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머니도 너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라고 계속해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보 입장에서는 그게 가스라이팅이었을지 몰라도요. 결말을 한번 봐볼까요? 결말은 강한 인격의 보가 스트레스에 못 이겨 모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한 인격의 보는 빠르게 사라져버려요. 약한 인격의 보가 다시 나오고, 약한 보는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다른 인격이라 하더라도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괜찮은지 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도망쳐버립니다. 끝까지 이런 놈이에요 그냥. 약한 인격인 보가 다시 나와서 어머니의 목을 조른 죄책감에 또다시 현실에서 도피를 해요.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약한 보의 회피 성향도 이제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였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보는 스스로 자신에게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셀프 재판에서 열린 죄명은 단 하나,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은 죄. 호수로 도망간 보에게 있는 셀프 재판은 모두 보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였다 볼 수 있죠. 보는 항상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그 재판을 계속해서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본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말을 계속 들었다면 마지막 재판인 이 효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이 재판은 변호사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고 검사의 말만 들리게 됩니다. 보의 죄책감도 진짜 끝까지 다 차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의 마음속에 있던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집어 던져져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되고, 결국 검사의 승리로 보의 보트는 뒤집히고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보의 상상 속 셀프 재판 안에서도 모나가 나와요. 모나는 보를 계속 공격하면서도 계속해서 미안해하고 아니야 아들아 괜찮아 하면서 막 격려도 해주다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 안에서 일어난 셀프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어쩌면 보가 생각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딱 그거였겠죠. 도대체 이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겠네. 엄마는 나를 아끼는 거야? 아니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런 알 수가 없는 어머니의 행동들 때문에 보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게 살아온 걸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보트가 뒤집어져 버려요. 보트가 불이 타가지고 보의 자살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선택한 행동은 자살이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거? 결국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했다는 게 자살이라니. 약한 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엔딩이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별로 잔인하지도 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배드신 한 번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 뭐 남자의 전라라든지 이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기괴하다 보니까 야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잔인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무슨 영화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난 지금 영화를 보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잠들어 있는 걸지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모성애, 트라우마, 자아, 죄책감을 뒤섞은 휴먼 드라마예요. 보의 엄마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은 보를 지나치게 사랑했던 엄마였을까? 보는 가해자였을까? 피해자였을까? 영화 자체에서 정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는 정답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모나가 미친 사람이네. 또 어떤 분은 진짜 보 개 답답하다. 저 같은 경우는 보를 답답하다 보고 있죠. 아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서 해답을 주지 않지만 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한테 강제로 하게 만들어요. 누가 잘못된 것 같아?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 같아?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너무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해석이나 리뷰를 하면서도 좀 잘했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나 이렇게 해석을 좀 했지? 그래도 좀 치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저만의 쌉소 리뷰고 훨씬 더 멋진 해석을 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이 해석이 입맛에 맞으시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들어주셔도 조금 입맛에 안 맞으셨으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내주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이런 생각 하셨어요? 라고 듣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이라도 항상 환영이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영화 3시간 보고 해석하는데 2시간을 더 썼고요.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민망할 때 잤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어쨌든 아마 이 영상 자체는 가게 가서 편집을 할 것 같아요. 잠은 민방에서 잤으니까 더 이상 잘 필요는 없겠죠. 잠은 죽어서 자면 됩니다. 저만의 생각이고요. 잠은 여러분 많이 주무셔야 하고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보 이즈 어프레이드에 대해서 총 6시간 정도를 할애한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의견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